좋아요, 구독! 월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0.58%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 내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고요. 반도체 랠리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날아올랐습니다. 관련한 소식은 뒤에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SEC에 대한 현물 승인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함께 좀 반영이 되면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인 관련주들 또한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보잉은 악재가 있는 만큼 오늘 주가의 흐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규 장에서는 8%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737 맥스9 기종의 운항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이 악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셧다운 우려와 관련한 기사도 짚어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리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1조 6,600억 달러, 한화로 약 2,183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연방정부 예산 지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러우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예산 등 이렇게 굵직한 사업과 또 세부 사안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의회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8천억 원 그리고 사업비가 7,700억 원 정도고요. 총액으로는 1조 6,600억 원 정도가 함께 지금 예산 합의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량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의회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예산 법률안은 오는 19일 전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축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복원, 부용 납태약 약국 판매 제한 등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좀 지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2월 2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머지 부처들도 예산을 좀 처리해야만 셧다운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WTI는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돌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유가를 좀 올려왔던 사우디가 가격 인하에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게 됐고요. 장중 5%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홍해 관련 기사도 이어서 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머스크 그리고 독일의 하파 그로이드가 함께 좀 협상에 나선 건데요. 후티 반군과 홍해 안전 통일 합의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전에 나와 있었던 홍해 안전 관련 보도를 완전 부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신들에 따르면 후티 반군과 선주들 사이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해당 회의를 통해서 홍해 내에서 일부 안전한 통로가 좀 확보됐다라는 보도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운사인지 밝히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합의에는 홍해를 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대신에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는 내용이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인해서 간밤 미국에서 해운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이터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New Vulcan Rocket Send Privately Built Moon Lander to Space라는 기사입니다. 민간의 첫 무인 달 착륙선이 발사가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나사라고 언급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주 관련 기사를 하나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우주 기업인 에스트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Peregrini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2시 18분에 발사가 됐습니다. 페레그린은 오는 2월 23일에 달 앞면에 있는 시누스 비스코스타티스에 착륙할 예정인데요. 이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탐사선의 달 착륙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달에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낙하산을 쓸 수가 없어서요. 연착륙은 역추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 성공한 국가도 미국과 소련, 중국 등 4개국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또 이 탐사선 안에는 달의 표면과 또 방사능을 조사할 수 있는 과학기구도 함께 실려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있을 우주 비행사들의 달 착륙을 앞둔 상황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주와 연관이 있는 우주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의 원작자나 혹은 과학소설의 거장 등의 유해도 함께 좀 실려 있고요. 존 F 케네디 등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머리카락 샘플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애스트로보틱 측은 올해 말에 착륙선 그리핀을 추가로 발사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달의 얼음 퇴적물을 연구하는 나사의 로버가 함께 실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사이에 전해졌던 추가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레그린의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착륙선을 작동시킬 에너지의 충전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착륙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동안 달에 안착했던 유무인 탐사선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 소련, 중국, 인도가 국가 주도로 해서 성공을 했던 프로젝트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우주와 달 탐사에 있어서 경쟁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기업인 인투이티브 머신이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고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안에 달에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도 들어오는 대로 함께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nuclear debate nears, French minister sees potential for 14 new reactors라는 기사고요. 이번에는 프랑스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부 장관이 원전을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프랑스 정부가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리고 여기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프랑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파니에 류나셰르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6기 이상의 유럽형 가압 경수로가 필요하다라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6년 이후에는 13기가와트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을 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원자로 8기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14개의 건설은 좀 계획이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7톤 정도인데요. 이는 EU 회원국들 가운데서는 최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 함께 좀 짚어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치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각 국가에서들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기사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어제 유가가 5%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주는 조금 더 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대비해서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리콜이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너 리스크까지 함께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마약 복용 의혹을 좀 받게 된 건데요. 머스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비롯해서 코카인 그리고 엑스터시, 환각버섯을 종종 복용한 것으로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으며 케타민 복용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마약 복용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자들의 자산 약 1조 달러 그리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측은 마약 복용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스페이스X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이렇게 약물 검사를 해서 모두 통과했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대규모 리콜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했었는데요. 오너 리스크까지 좀 더해지게 되면서 일단 주가의 흔들림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빅테크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도 함께 1%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헝다그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1.8% 정도 밀리면서 마무리했고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전기차 사업부 책임자가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다신 에너지차 그룹은 헝다의 전기차 부문 자회사인데요.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류 융저우 전무가 체포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지금 구금됐는지 혐의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홍콩과 중국 증시에서는 이러한 악재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홍콩에서는 헝다차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명확한 이유는 없이 해당 회사가 내부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정대로 홍콩에서는 오후 들어서 헝다차 거래는 좀 재개가 되긴 했는데요. 쏟아지는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헝다신 에너지차 그룹은 지난 1일에 두바이 전기차 그룹인 NWTN과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올해 첫 주만 들어서 주가가 18.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헝다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로 이 그룹의 회장이자 설립자도 함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 모두 현재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AMD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6%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함께 오르면서 5%대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CES를 하루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AMD는 신형 GPU를 공개를 했는데요. 내장 그래픽 칩을 강화한 PC 프로세서 라이젠 8000G 4종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또 메인보드용 보급형 프로세서 4종도 함께 공개를 좀 했는데요. 메모리와 메인보드 등 이렇게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줄이면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려는 소비자를 타겟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가지 GPU를 공개를 했습니다. 가정이나 일반 기업에서 PC나 노트북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 AI 반도체 칩을 공개를 했고요. 이른바 로컬 AI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온디바이스 AI가 구동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AI 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분기에 중국을 겨냥한 저성능 GPU를 판매한다라는 소식까지 좀 더해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함께 살펴보시죠. 2.42%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애플은 CES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다음 달 2일에 공식 출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당초 예고했던 대로 256GB 기준으로 약 460만 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애플이 2014년 애플 워치 이후로 사실상 처음으로 내놓는 신제품인데요. 개발 기간만 7년이 넘게 소요가 됐고요. 1000명의 개발자가 투입이 됐습니다. 애플은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악재가 좀 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신제품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